안녕하세요. 저는 장용철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젊을 땐 인천항에서 하역일 하며 아내랑 단칸방서 시작했죠. 아들 하나 잘 키워놨고요. 서울서 대기업 다닌다니까. 그래서 그저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며칠 머물다 가려 했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저녁 먹으려다 밥그릇을 집었는데 그릇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군요. 밥이야 따로 담은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십니까? 돌돌이 전용. 그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입니다. 내 밥그릇이 그게 밥그릇이었던 겁니다. 이게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아들한테 받은 대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난 결심했죠. 더는 이 집의 아버지 노릇 안 하겠다고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나는 올해 72입니다. 이름은 장용철. 30여 년간 인천항에서 하역일을 하다가 퇴직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아내 순이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째고 외아들 수진이는 서울에서 잘나가는 대기업 부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시골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나날들이 길어질수록 가족이 그립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설이나 추석에 한 번씩 수진이와 통화는 하지만 손주 민재 얼굴은 태어난 지 돌 지난 뒤론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예전엔 순이가 부엌에서 뚝딱거리는 소리, 밥 짓는 냄새, 그런 것들이 집안을 채웠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혼자 끓여 먹는 라면 냄새만 돌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느닷없이 수진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밝더군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 지내지. 너는 잘 지내고? 네, 아버지.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에 좀 오래 계실 수 있으세요? 민재도 이제 많이 커서 아버지랑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서울에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거든요. 며느리 정인이가 바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정말이냐? 며느리는 괜찮다고 하더냐? 물론이죠. 정인이도 아버지 뵙고 싶어 했어요. 민재도 할아버지 이야기 자주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손주랑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벌써 8살이나 됐는데 제대로 놀아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 갈까? 네, 좋아요. 아버지 방도 미리 정리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느라 우울했던 마음도 한결 나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주 얼굴도 보고 아들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생각만 해도 설레더군요. 다음 날부터 서울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 머물 거라고 했으니까 옷까지도 넉넉히 챙기고 손주 민재에게 줄 용돈도 따로 준비했죠. 순이가 살아있을 때 모아둔 비상금에서 조금씩 빼서 말입니다. 마을 이장한테도 한동안 집을 비운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이장은 좋은 일이라며 축하해 주더군요. 용철이 형,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니 좋겠네. 손주하고 실컷 놀다 와. 그렇게 나는 늦은 봄 어느 날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행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계속 손주 민재 생각만 했어요. 이제 8살이면 말도 제법 할 텐데 할아버지랑 뭘 하고 놀까 싶어서 말입니다. 버스 안에서 2시간 넘게 달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수진이네 아파트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죠. 고층 아파트 앞에 서니 왠지 주눅이 들더군요. 이런 비싼 동네에 사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밥그릇 개 전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
그리고 손주 민재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는데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응, 잘 지냈냐?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더군요. 억지로 웃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래도 아들 얼굴을 본 게 오랜만이라 반가웠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며느리 정인이가 나타났어요. 형식적인 인사만 하더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목소리가 차갑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그러면서 손주 민재는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민재는 학원 갔어요. 요즘 공부할 게 많아서 늦게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바쁘게 산다던데 우리 손주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했죠. 정인이가 나를 현관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님 짐은 여기에 두세요. 이 방을 쓰시면 돼요.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창문도 작고 침대도 좁더군요. 그래도 불평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디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저도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따로 챙겨드리긴 힘들 거예요. 필요한 건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정인이의 말투가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손주와 아들 얼굴 보며 며칠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려 했어요. 괜히 불편하게 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무렵이 되자 정인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드실 밥 저기 베란다에 챙겨놨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우시면 돼요. 베란다라니? 왜 베란다에 밥을 차려놨을까 싶었지만 별말 없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밥그릇과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더군요. 그런데 밥그릇을 들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묘한 비린내, 아무리 씻었다고 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냄새 말이에요. 무슨 냄새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참고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뒤집어 보는 순간 그만 손이 멈춰버렸어요. 그릇 바닥에 붙어 있는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똘똘이 전용.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똘똘이 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었거든요. 아까 현관에서 개 용품들을 봤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런데 지금 내가 먹으라는 밥이 그 개가 사용하던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였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똘똘이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린내의 정체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때 정인이가 베란다로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밥 드세요. 원래 똘똘이 먹던 그릇인데요. 깨끗이 씻어둔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인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걔가 쓰던 그릇에 밥을 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요? 나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게 내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이 아버지를 대접하는 방식인가요? 아, 네.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나는 그릇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고 해도 걔가 쓰던 그릇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인이는 내 반응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내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게 밥그릇에 담긴 밥,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상조차 함께 못하는 가족.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손주 민재를 만날 생각에 기분을 추스렸어요. 아이는 아직 순수할 테니까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민재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키가 많이 컸네요. 마지막에 봤을 때보다 훨씬 자랐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다. 기억나니? 아이는 잠깐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해하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딱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인 정인이에게 달려가더군요. 엄마, 학교 늦을 것 같아요. 그래, 빨리 가렴. 정인이는 민재에게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바쁘다는 듯이 부엌으로 사라졌어요. 민재가 학교에 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인이는 출근 준비를 하더니 말했어요. 아버님, 저 직장 가야 해서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그렇게 정인이도 나가고 집에는 나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벌써 일찍 출근했나 봅니다.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리모컨 사용법을 몰라서 포기했고, 책을 읽으려 해도 눈이 침침해서 금세 피곤해졌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별다른 게 없더군요. 어제 남은 반찬 몇 개와 밥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양이 적어서 간신히 한 끼 때울 정도였어요.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먼저 민재가 학원에서 돌아왔고 이어서 정인이, 마지막에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진이가 물어봤지만 형식적인 인사 같았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식탁에는 3개의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정인이, 민재 것만 말이에요.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밥은 어제처럼 베란다에서 드세요. 정인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베란다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게 밥그릇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도 똘똘이 전용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습니다. 혼자 베란다에서 밥을 먹는데 안쪽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재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수진이와 정인이가 대답해주는 소리, 그 따뜻한 대화 소리를 들으니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저 가족에서 빠진 걸까요? 언제부터 나는 그들과 함께 밥상에 앉을 수 없게 된 걸까요?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최대한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에 가족들이 바쁘게 움직일 때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녁에도 먼저 베란다로 가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 정인이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피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는 다른 일을 찾아서 하더군요. 손주 민재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나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어요. 컴퓨터 게임만 하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수진이는 매일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가족 대화라는 것도 거의 없었고 나와는 더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족 셋은 언제나 나 없이 식사를 했고 나 없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나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그냥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우연히 서류 뭉치를 발견했거든요. 부엌 한쪽에 놓인 가계부와 통장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춰보니 이 집 생활비와 민재 학원비의 상당 부분이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충당되고 있더군요.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내 명의로 된 서울 강북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였거든요. 아직은 늙은이가 아니다, 용철아. 그 건물은 내가 젊었을 때 온갖 고생을 해서 마련한 거였습니다. 인천항에서 하역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아내 순이와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것이었어요.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둔 유일한 재산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이 가족이 살림을 꾸려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나는 개 밥그릇에 밥을 먹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건물은 자동으로 아들 수진이의 몫이 될 텐데 그런데도 그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계속 자문자답을 반복했죠. 다음 날 답답한 마음에 동네 산책이라도 나가자 싶어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더군요.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용철이 아니냐? 돌아보니 군대 동기 김진배였습니다. 30년 넘게 못 본 얼굴인데도 금세 알아봤어요. 진배야, 어떻게 여기서? 야, 나 여기 살아. 분당 쪽에 말이야. 너는 뭐하러 여기 왔냐? 반가움에 서로 손을 맞잡고 한참을 반겼습니다. 진배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서 산다며 외로움은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요즘 뭐하고 지내냐? 노인 대상 심부름 서비스 같은 거 해. 그것도 돈벌이가 되더라고. 너는? 나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다가 아들 내 집에 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게 밥그릇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진배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게 밥그릇에다가 밥을 준다고. 응, 정말이야. 처음엔 냄새만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사람 할 짓이냐? 진배가 화를 내는 걸 보니 내가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게 뭔지 알아? 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그 집 생활비를 대고 있어. 뭐라고? 내 건물? 진배에게 건물 이야기까지 하자 그는 완전히 어이없어 했습니다. 야, 내가 아들 주려고 남겨둔 그 건물. 그거 내 인생 값어치야. 그렇게 버려도 되냐? 뭔 소리야? 넌 그래도 서울 한복판 건물 주인이잖아. 똘똘이보다 못한 대접 받으며 살 이유 없어. 진배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내 재산으로 살림을 꾸려가면서 왜 나만 따돌리는 거지? 용철아, 솔직히 말해. 너 죽으면 그 건물 누구 거야? 당연히 수진이 거지. 그럼 지금 수진이는 널 어떻게 대하고 있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배 말이 맞았거든요.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야, 정신 차려.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니고 건강하잖아. 왜 그렇게 굽신거리고 살아? 진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내 아들이 완전히 맛이 간 거야. 아버지를 뭘로 보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를 개 취급해도 되냐? 야, 용철아. 아직은 늙은이가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그날 진배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배 말이 틀린 게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또다시 베란다로 가서 개 밥그릇에 담긴 밥을 봤을 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 건물 내 손으로 정리하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잖아요. 죽어서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누가 정했나요? 지금 이 순간 그 건물은 분명히 내 것인데 말입니다. 진배 말이 맞았어요. 아직은 늙은이가 아니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고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정말 그 건물을 팔면 어떻게 될까? 과연 이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마음을 정했으니 행동으로 옮겨야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강북에 있는 내 건물 근처 부동산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넘게 가서 도착한 그곳은 오랜만에 보는 내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1층은 편의점,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어요. 매달 꽤 괜찮은 월세가 나오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젊었을 때 온갖 고생을 해서 마련한 내 인생의 결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건물 덕분에 아들 가족이 편하게 살면서도 정작 나는 개 취급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가서 사장에게 말했어요. 제가 이 근처 건물 주인인데요. 건물을 팔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느 건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건물 주소를 알려주니 부동산 사장이 눈을 번쩍 띄더군요. 어머, 그 건물 주인이셨어요?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죠. 요즘 그 일대가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최소 15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억이라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더군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 가족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히 파는 게 아니라 위장 계약을 하고 싶어요. 위장 계약이요? 네, 겉으로는 팔린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부로 해지할 수 있는 계약 말입니다. 부동산 사장이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하지만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이해해 주었어요. 아, 가족들한테 경고를 주시려는 거군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조건부 해지 조항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 정도면 서류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틀 뒤 나는 다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매매 계약서였지만 작은 글씨로 조건부 해지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아들에게 보여줄 때가 온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는 베란다에서 개 밥그릇에 담긴 밥을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후련했어요. 저녁 8시쯤 수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계약서를 가지고 나갔어요. 수진아, 잠깐 이것 좀 봐라. 나는 아들에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받아서 읽기 시작하더니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건물 팔았다. 순간 식탁 위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인이도 수저를 놓고 우리 쪽을 바라봤고 민재도 고개를 들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정말로 그 건물을 파셨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정인이가 벌떡 일어나서 계약서를 빼앗아 보더니 그만 그릇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15억에 팔았어. 나쁘지 않은 가격이더라고.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내 건물인데 왜 너희한테 상의를 해야 하지?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물이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다, 수진아. 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제 아버지 아니야. 똘똘이 밥그릇에 밥 주는 집에서 더는 못 지내겠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인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그게 밥그릇에 밥 주는 게 오해냐?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너희가 편하게 살면서 정작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더니 이제 와서 오해라고. 수진이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서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거든요. 이제 내 갈 길 가겠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건물 안 팔렸어요. 그냥 아버지 시험한 거였어요.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습니다. 많은 건 없었어요. 며칠치 옷가지와 개인 용품들 뿐이었죠.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족들이 모두 나가기 전에 나도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며칠 신세를 질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언제든 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분당에 있는 진배 집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잘했어, 용철아. 그런 집에서 더 있었으면 정말 병났을 거야. 진배가 내 결정을 지지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물 팔았어? 아니야, 위장 계약이야.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그래? 그럼 아직 내 거네. 그래도 그놈들한테는 제대로 된 경고가 됐을 거야. 한편 수진이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나간 다음 날 수진이는 회사도 가지 않고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건물이 정말 팔렸는지 확인하려고 말입니다.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간 수진이는 다짜고짜 물어봤습니다. 장용철 씨가 며칠 전에 건물을 파셨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계약도 완료됐고요. 정말로 팔리신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수진이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혹시 아드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버님 말씀 못 들으셨나 보네요. 무슨 말씀이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함에서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수진이가 자세히 읽어보니 작은 글씨로 조건부 해지 조항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해지 조건부 계약서입니다. 즉, 아버님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수진이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건물을 진짜로 팔려던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경고를 주려던 거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건물은 아직 저희 아버지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저놈 정신 차릴 때까지 그냥 위장 계약 한번 해보자셨거든요. 부동산 사장의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는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으면 이런 방법까지 쓰셨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아버님이 뭐라고 더 말씀하셨나요? 글쎄요, 내 자식이 나를 개만도 못하게 대우한다고 하시면서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수진이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동산을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정인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인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무슨 소리예요? 건물이 정말 팔린 거예요? 아니야. 위장 계약이었어.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한 거였다고. 정인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럼 아버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수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얼마나 서글프셨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밥그릇에 밥을 들이게 한 게 정말 잘못된 거였어. 정인이도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했던 일이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욕적이었을지 상상이 되더군요. 우리가 너무 심했어.
아버지를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했잖아.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되지 않았거든요. 휴대폰도 꺼놓으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수진이는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시골집에도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평소에 가시던 곳들을 모두 다녀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버지 소식이 없자 수진이는 정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연락을 끊으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니? 나 내 아버지 군대 동기 김진배야.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아버지? 응, 여기 계셔. 그런데 내가 한번 와봐야겠어. 아버지가 많이 상심하고 계셔. 수진이는 진배가 알려준 분당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새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왜 왔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뭔 소용이냐? 건물 일도 알았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신 거였죠? 우리가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릇만 바꾼다고 마음까지 담기는 건 아니죠. 며칠 후 수진이는 분당의 작은 찻집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진배가 주선해준 만남이었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만나기를 거부하셨지만 진배가 한참 설득해서 겨우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나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아냐? 아닙니다. 그동안 아버지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이제야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밥 한 그릇 그냥 따뜻하게 주면 되는 걸 왜 그리 어려웠을까? 내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수진이가 더욱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짐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적어도 솔직하게 말하는군요. 그 점은 다행이었어요. 짐이라 그래, 너희한테는 그런 존재였겠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다를 거예요. 정인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인이가? 네, 매일 울면서 자책하고 있어요.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냐고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인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를 했었는데 나는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받아봤습니다. 아버님, 정인이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너무했어요. 어떻게 시아버님한테 그런 짓을, 이제 정말 다를 거예요. 아버님을 진짜 가족으로 우리 집의 어른으로 모실 거예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정인이가 전화로 우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여전히 신뢰가 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식탁에 함께 앉아주세요. 이번엔 제가 직접 그릇 닦고 밥 차릴게요. 정말 정성스럽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들이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건물 때문에 임시로 그러는 걸까?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수진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수진아, 너희가 변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 보여드릴게요.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날 헤어지면서도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진배와 상의해봤더니 그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용철아,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기 쉬워. 정말 변했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결정해. 며칠 더 지나자 이번엔 손주 민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서툰 글씨로 쓴 편지였는데 읽어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나도 할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이제부터는 할아버지랑 많이 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빨리 집에 와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보니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겠죠. 그리고 며칠 뒤 수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군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수진이가 내민 건 사진이었어요. 집 식탁 사진이었는데 4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특별히 예쁜 그릇이었어요. 저기 제일 예쁜 그릇이 아버지 것이에요. 정인이가 특별히 사온 거예요. 아버지 전용이라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번엔 베란다 사진이었는데 그 작은 테이블이 치워져 있었어요. 베란다 테이블 치웠어요. 이제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식탁에서 드셔야 해요. 사진을 보니 정말로 변화가 있긴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똘똘이 밥그릇은 버렸어요. 정인이가 직접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수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겉모습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해야겠더군요. 하지만 아버지, 왜? 그릇만 바꾼다고 마음까지 담기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나를 가족으로 여기는지 그게 중요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버지께서 믿으실 때까지 그날 나는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진짜 밥그릇에 마음 담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진이는 일주일에 2번씩 나를 찾아왔어요. 처음엔 형식적인 사과였다면 시간이 갈수록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정인이도 몇 번 함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요. 어느 날 민재가 직접 편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온 아이의 모습이 많이 달라 보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랬어요. 민재가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는 순수하니까 어른들이 제대로 가르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더군요. 할아버지, 이제 집에 와주세요. 엄마가 매일 할아버지 얘기만 해요. 아빠도 많이 슬퍼해요. 그래? 민재도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네, 정말 많이요.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신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진배도 옆에서 조언해줬어요. 용철아, 이제 그만 돌아가 봐. 아무리 봐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응, 한 달 넘게 이렇게 찾아오는 거 보면 진짜인 것 같아. 그렇게 고민 끝에 나는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좋아, 돌아가겠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시 똑같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연락 끊을 거다.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며칠 뒤 나는 다시 서울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이번엔 민재가 문을 열어줬어요. 할아버지. 아이가 내게 달려와 안기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어서 나온 정인이의 모습도 예전과 달랐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며 내 짐을 받아주더군요. 아버님, 정말 오시길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다를 거예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예전에 있던 작은 방이 아니라 큰 방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아버님, 이제 이 방 쓰세요. 제일 좋은 방이에요. 방 안을 보니 새 침대와 옷장, 그리고 작은 소파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신경을 쓴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저녁 시간이 되자 정인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식탁에 앉으세요. 저녁 준비됐어요. 식탁에는 정말로 4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내 자리에는 특별히 예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바로 그 그릇이었어요. 이제 아버님 그릇은 제일 좋은 걸로 따로 준비했어요. 매번 정성껏 닦고요. 정인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앉아서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민재가 물어보자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맛있다. 할아버지, 내일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 할아버지가 들어줄게. 식사를 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의 모습이구나.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변화가 진짜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정인이는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줬고 수진이는 퇴근하면 제일 먼저 내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요. 어느 날 저녁 정인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이제 그만 생각하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평생 기억하고 반성할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부동산에 가서 위장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수단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해지하시는 거예요? 가족들과 화해하셨나 보네요. 네, 이제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건물 계약 해지했다. 네? 정말요? 응, 이제 다시 내 것이야. 너희가 진짜로 변했다고 생각하니까. 수진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진지해졌어요. 아버지,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마음을 돌린 게 맞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개밥 그릇 하나가 우리 가족을 다시 밥상 앞에 앉게 했다. 때로는 큰 사건보다 작은 일상의 모욕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아끼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개밥 그릇은 버렸지만 대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진짜 밥상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버지께 개밥 그릇에 밥을 내놓은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장용철 어르신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침묵하고 참는 것이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때론 용기 있는 단절이 더 나은 사랑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번,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성 있는 이야기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